안녕하세요. 김선입니다. 미국과 이란 간의 첫 종전 협상이 결렬되면서 투자에 대한 갈피를 잡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채슬리 투자자문의 박세익 대표님 모시고 지금의 이 지정학적 위기 속에서 우리나라가 찾을 수 있는 기회는 어디서 발견해야 되는지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채슬리 투자자문의 박세익 대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간밤에 미국이랑 이란이 첫 종전 협상을 진행을 했는데요. 결렬이 됐습니다. 3월에는 이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증시의 변동성이 굉장히 컸잖아요. 4월에도 이 협상이 좀 지지부진해진다면 여전히 시장에서는 이걸 지속적인 리스크로 받아들일까요? 아니면 노멀한 이슈라고 받아들이게 될까요? 2022년이었었죠. 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터졌었던 게. 그러고 나서 지금 4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전쟁은 계속 지속 중입니다. 전쟁의 양상을 보면 좀 빨리 평화가 왔으면 싶긴 하지만 이번 이란, 이스라엘, 미국 이 전쟁의 목적은 무엇이었고 이 전쟁은 어떤 양상으로 펼쳐질까 많은 분들이 이제 걱정과 관심을 가지고 보실 건데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도 생각보다는 지금 길게 이어지고 있듯이 이번 전쟁 역시 저는 조금 장기화되지 않겠나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트럼프식의 거래의 딜 스타일 때문에 종전이 되나 이런 우리가 기대를 했을 수도 있는데 왜 결렬이 됐을까라고 보면 이 협상하다가 전쟁이 빵 터졌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란에 대한 제재를 하고 제재를 풀어주고 이 역사가 보면 2015년도에 오바마 정권 때 그때 이란 제재를 풀어줬거든요. 오바마 정부도 핵협상이었어요. 맞아요. 핵협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11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게 지속되고 있는 부분을 보면 이란은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게 있고 핵이죠. 네, 핵이고 미국 역시도 절대 그것만은 안 돼. 이러고 있기 때문에 이번 협상이 결국은 또 결렬된 것 같고요. 거기에 지금 미국하고 이스라엘이 택한 방법은 결국 그 핵시설로 의심이 되는 그런 부분을 다 초토화시키는 겁니다. 초토화시키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 목적에 어느 정도는 이제 달성한 것 같아요. 달성한 것 같은데 지금 친미 정권으로 바뀌지는 않았잖아요. 바뀌지 않다 보니까 앞으로 핵무기를 만들려고 하는 그 시도를 아예 없애고 싶은 거죠. 근절시키고 싶어서 그 부분에 대한 확실한 약속을 받고 싶은 거고 이란 입장에서는 그렇게 약속을 해도 과거에 오바마 정부랑 협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IAEA라고 그때 핵확산 방지 조약, 국제 핵무기 탈퇴 조약이나 뭐 이런 거로에다가 다 자료 제출하고 우리 와서 사찰해 했는데 그 시설들을 다 전부 다 공격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좀 믿을 수 없다 이런 거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번 협상은 된다 안 된다 하면서 좀 장기적으로 이어질 것 같은데 자 그렇다면 우리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이 부분이 주식시장에 그러면 어떻게 영향을 줄까? 3월 시작하자마자 2월 28일 날 시작됐던 이 전쟁 때문에 주가가 소위 말해서 폭락했잖아요. 변동성도 너무 심했습니다. 저는 이틀 만에 그렇게 20% 급락하는 것도 처음 봤고요. 하루에 9.11 테러 때 있었던 12%보다도 더 높은 하락률을 기록을 한 걸 보고 와 이럴 수도 있구나 싶긴 했었는데 그 정도로 이란이라는 나라에 있어서 중동 전쟁은 바로 유가와 직결되다 보니까 맞아요. 우리가 73년, 79년도 오일 쇼크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거든요. 그 트라우마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전쟁이 터졌을 때 유가가 치솟고 그게 주식시장에 영향을 주는 이런 모습이 지금 전개되고 있는데 좀 다행스러운 거는요. 73년, 79년을 제외하고는 1980년대에 있었던 이라크가 이란을 공격한 그 전쟁이 이제 8년 갔거든요. 8년 갔고 90년에는 이라크가 또 쿠웨이트를 침공했었죠. 그리고 91년 1월 달에 사막의 폭풍 작전이 있었고 2003년도에도 걸프 전쟁이 있었고요. 근데 그게 경제 위기로 이어진 경우는 한 번도 없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미국의 셰일 혁명 때문에 지금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기름을 생산하는 나라가 또 미국이 됐고 그리고 이번 전쟁이 있기 전에 좀 이게 과연 이번 전쟁을 앞두고 계획된 게 아닌 건가 싶을 정도로 좀 의심이 가는 게 있는데 그게 베네수엘라의 마두로 대통령을 체포해 봤잖아요. 베네수엘라는 전 세계 또 석유 매장량 1등이라 하거든요. 이란을 치기 위해서
이란이 강하게 저항했을 때 유가가 급락할 수 있고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할 수 있고 중동 지역이 불안해지면 유가가 급등을 할 가능성을 다 계획하고 베네수엘라의 대통령을 체포하고 베네수엘라의 석유를 생산할 수 있는 컨트롤을 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 놓고 전쟁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까지 들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트럼프 대통령의 전략대로 지금 안 되고 있는 거 아닌가 뭐 스텝이 꼬인 거 아닌가 근데 저는 전쟁의 양상을 보면 볼수록 네. 와 이거는 미국의 국익에 너무나 도움이 되는 전쟁을 하고 있다. 오늘 아침에 있었던 뉴스가 그거잖아요.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겠다. 그래서 저는 기사를 잘못 본 줄 알았어요. 아니 이란이 봉쇄하는데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겠다고? 근데 명분이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면서 약간 반미 국가에 해당됐던 중국, 인도 모두가 불편해졌죠. 그 기름이 제대로 수송이 안 되면 우리나라 경제도 타격을 받을 것 같으니까 중국도 한마디 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미국이 의도했던 거 아닌가? 자, 봤지? 이란이 이렇게 전 세계 경제에 위협이 되니까 내가 가서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경찰 역할을 해줄게 하면서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겠다. 이제 여기를 지나가는 모든 선박은 우리한테 허락을 받아라 하는데 이 뉴스를 보면서 가장 기분이 나쁠 나라가 어딜까요? 중국이겠죠. 지금은 미국이 중국하고 패권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기술적 패권 전쟁뿐만 아니라 에너지 지금 패권 전쟁도 이어진다라고 보면 어떻게 보면 중국으로 가는 기름까지도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허락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주식시장에 크게 영향을 준다면 미국 기업에 영향을 줘야 되고요. 네. 그러면 주식시장이 너무 똑똑하기 때문에 반드시 주식시장이 반응을 하게 돼요. 근데 중동 이번에 전쟁 사태로 빅스 지수가 뭐 50을 갔냐? 아니잖아요, 보면. 빅스 지수가 은근 안정적이에요. 30 살짝 넘었다가 다시 확 떨어졌거든요, 19로. 이런 것만 보더라도 이란, 이스라엘, 미국의 전쟁은 미국한테 그렇게 타격을 주는 뉴스가 아니야 라고 이미 시장이 답을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이 전쟁이 악재일까, 호재일까 보면 유가가 급등하니까 당장 악재였잖아요. 근데 얼마든지 유가는 제가 봤을 때는 미국이 컨트롤 가능한 것 같아요. 그렇다면 한 80불에서 110불 내에 유가가 그 정도 선에서만 어느 정도 등락을 거듭한다라고 보면 이번에 주식시장에 있어서 특이한 일이 하나 발생을 했는데 전쟁이 지속되면서 갑자기 우리나라 건설주들이 급등을 해요. 맞아요. GS건설, DL 옛날에 대림산업이잖아요. 그리고 GS건설뿐만 아니라 예전에 2007년, 8년, 9년, 10년 유가 급등기에 가장 대장주 중에 하나였던 게 삼성 엔지니어링이거든요. 그 삼성 엔지니어링 주가가 폭등을 해요. 이걸 보면서 제 후배 중에 진짜 주식 천재가 있는데 그 주식 천재가 그 중동 전쟁을 딱 보더니 한 이틀 뒤에 전화가 왔어요. 형님, GS건설, 삼성 엔지니어링, 그리고 대림산업 이렇게 옛날에 이란에 가서 석유 플랜트를 만들어주고 근데 이란뿐만 아니에요. 이란이 지금 그 주변 국가들 다 공격하고 있잖아요. 아랍에미리트, 사우디 막 파괴하면 파괴할수록 그 정유나 석유화학 플랜트 누가 만들어줬냐? 뭐 우리가 만들어줘. 그 파괴한 거 누가 다시 재건할 거야? 그러면서 우리나라 건설주들이 올라가는 이런 모습을 보면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베트남 전쟁 때문에 우리나라가 그때 베트남 전쟁 전에는요 우리가 국제적으로 원조를 받는 국가였어요. 달러가 없어서 원조를 받는 국가였는데 베트남 전쟁 이후로 우리가 수출 그다음에 산업화되면서 이제는 원조를 해줄 수 있는 나라로 바뀌는 계기가 된 게 베트남 전쟁이었어요. 그래서 전쟁의 양상을 보면 너무 가슴 아프죠. 뭐 애들도 다치고 민간인들이 희생되니까 너무 가슴 아픈 일이기는 한데 전쟁이 장기화돼서 우리나라한테 이게 큰 악재로 다가서면서 6천을 찍었던 주가가 다시 4천이 깨지고 3천을 가는 그런 모습이라기보다는 반도체가 이끌던 증시에 이제는 중동 재건 모멘텀까지 생기는 건가? 사실 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사실 시장 전반에서는 지금 트럼프 대통령 어쩌려고 이러는 거냐라는 시각도 굉장히 많고, 유가가 튀어오르게 되면 물가를 자극하다 보니 금리 인하가 또 한 번 멀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일들 때문에 굉장히 불안한 요소들이 많았는데, 또 말씀을 들어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아무 대책 없이 뭔가를 벌일 사람은 또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한 그런 시나리오들이 다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드는 것 같습니다. 그 위기 속에서도, 이런 좀 불안함 속에서도 우리가 기회를 찾을 수 있는 게 건설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건설 말고 요즘에 또 이제 에너지 가격이 어쨌든 흔들리고 있다 보니까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 이런 쪽에서도 우리가 기회를 찾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까요? 2007년에서 2008년 넘어갈 때 2008년 8월 8일 날 베이징 올림픽이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중국에서 엄청나게 원자재를 땡겨서 인프라 투자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 석유화학뿐만 아니라 철강 가격, 거기다가 석유, 유가까지 급등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2008년도에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2008년 한 4월까지는 유가가 143불 언저리까지 올라갔었는데, 그때 당시에 주식시장에 있어서 중국 인프라 사이클 플러스 재생에너지에 대한 대체 에너지죠. 대체 에너지 모멘텀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서 2007년도에 최고의 대장주가 OCI. 그때 당시에는 이름이 동양제철화학이었고요. 그리고 풍력 하다 보니까 풍력 관련된 뭐 몇 개 기업들이 있는데, 태웅 같은 회사가 풍력 타워 있잖아요. 거기 들어가는 단조 해가지고 타워에 들어가는 철강 이런 것들 다 만들고 하다 보니까 태웅 같은 회사가 160배가 올랐어요. 한 5년 동안에. 네. 그 놀라는 소리가 너무 크셔가지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160배면 놀랄만한 게 1억 넣어놨으면 160억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렇죠? 네. 그리고 당시에 현대중공업, 조선도 2002년도 저점 대비해서 현대중공업이 한 몇 배 올랐냐면요. 34배 올랐어요. 그런 큰 주식이 34배나 그러니까요. 올랐거든요. 무거운데. 그래서 이게 참 우리가 보면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이 경제가 유가가 높으면 높은 대로 거기에 맞춰서 살아있는 생물체처럼 막 변화를 합니다. 거기에 적응을 한다는 거죠. 적응을 한다는 말이 또 대응을 한다는 말인데, 그렇게 유가가 급등을 해보니까 대체에너지, 풍력, 태양광이 크게 돈을 벌던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처럼 유가가 상당히 위에서 고공행진하잖아요. 그러면 대체에너지가 반드시 부각이 될 수밖에 없어요. 저 당장 보세요. 우리가 지금 기름 넣으러 가보면 뭐야, 1680원이었는데 1999원이에요. 제가 여기 여의도에서 이 성수동까지 오는데 이거 거의 1시간 10분 잡아야 될 텐데 막 마음 졸이면서 왔거든요. 근데 차가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보면 확실히 기름값이 올라가니까 운전을 덜 하고 대중교통 이용하게 되잖아요. 똑같아요. 유가가 올라가면 반드시 대체 에너지가 부각이 되게 돼 있고, 그래서 최근에 OCI 홀딩스 같은 주가가 올라가고 CS 윈드 같은 풍력타워 같은 하늘 회사가 다시 올라갑니다. 그런 부분들이 유가가 올라가면 국가적으로도 정책을 그쪽 방향으로 가져갈 수밖에 없고요. 그 2008년에 140불을 겪고 난 다음에 중국에서 보면 에너지 자립을 위해서 풍력, 태양광 전 세계 1등이에요. 연태나 청도나 중국 쪽으로 이렇게 여행을 가보시면 그 서해안 연안에 풍력 타워가 엄청나게 많다는 걸 아마 보실 건데, 그렇게 전 세계적으로 그러고 나서 독일 같은 경우에도 풍력이랑 태양광에 대한 드라이브를 걸었고요. 그때 오바마 정부가 그때 탄생하거든요. 2008년 11월 달에 오바마 대통령이 되고 나서 이 고유가 상황에서 녹색 성장을 얘기하면서 그때 전기차도 얘기가 그때 나옵니다. 그래서 이 대체 에너지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전기차로 지금 전환하는 걸 더 가속화시킬 수가 있어요. 유가 오른 것만큼 지금 전기료가 급등한 건 아니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저부터도 회사차로 전기차를 하나 살까?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중동 전쟁이 대체 에너지를 가속화시키고 거기다 플러스 전기차 최근에 2차 전지 투자하셔가지고 고생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충분히 캐점을 좀 겪고 전기차가 본격적으로 지금 다시 확 팔리지는 않지만 ESS 에너지 저장 장치. 그런데 에너지 저장 장치가 왜
갑작스럽게 최근에 이렇게 부각이 되냐면 중국의 한 업체가 그 ESS에 들어가는 인버터가 작년 대비 2배나 늘어난 거예요. 그 전기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에어컨 안 켜는 밤이나 이럴 때 보면 버려지거든요. 그 버려지는 전기를 재활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ESS예요. 그래서 버려지는 전기 저장해 놨다가 쓰면 되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AI 데이터 센터에도 전력 병목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것도 남아도는 전기를 저장해 놨다가 쓰면 돼요. 그래서 최근에는 그 ESS도 관련해서 2차 전지 배터리 관련된 주가들이 최근에 올라오기 시작했는데 이렇게 고유가가 지속되면 확실히 대체 에너지 쪽 2차 전지 전기차의 가속화가 좀 일어날 거다. 분명히 신재생 에너지는 중요하다는 건 사실 잘 알고 있거든요. 근데 주식 투자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뭐 태양광, 풍력, 사실 주도주로서 좀 강력한 섹터는 아니잖아요. 뭔가 반짝하다가 이어지지 못하고 긴 시간 동안 뭔가 박스권에서 이제 머물렀던 그런 주식들이 많은데 이걸 우리가 주도주로서 생각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그냥 이 시대의 변화의 흐름에 맞춰서 포트에 그냥 한 해 넣어갈 만한 종목으로 생각을 해야 될까요? 굉장히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 왜냐하면 저희도 주도주 중심으로 공략하는 포트폴리오를 짜거든요. 2007년도에 이런 에피소드가 있어요. 2007년도에 삼성전자의 부사장님이 IR 담당 부사장님이 미래에셋의 박현주 회장님한테 전화를 합니다. 미래에셋 펀드에서 삼성전자를 안 사니까 삼성전자 주식 좀 사달라고 네네. 전화를 합니다. 그런데 거절당했죠. 그때 2007년도에 미래에셋이 공략을 했던 주식은 현대중공업 거기다가 아까 말씀드렸던 동명제철학이 주도주였어요. 그러면 삼성전자 주가는 그때 당시에 왜 못 갔을까라고 보면 2007년도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반도체가 그때 당시는 여전히 치킨 게임 중이었어요. 2009년, 10년, 11년을 지나가면서 엘피다도 망하고 도시바도 망하고 그리고 하이닉스도 망했어요. 그래서 그 하이닉스를 SK텔레콤이 2011년도에 인수하거든요. 그 정도로 안 좋을 때였어요. 또 하나는 2007년도에 그러면 현대차는 잘 나갔냐? 현대차도 주가가 별로 안 좋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일본 환율 때문에. 환율 때문에. 일본도 맞는 얘기도 한데 환율이 어느 정도였냐면 일본 엔화 가치가 높을수록 우리나라 차가 잘 팔리겠죠. 지금 원엔 환율이 뭐 930원, 960원 하잖아요. 2007년도에 740원까지 떨어졌어요. 일본 차의 가격이 훨씬 싸게 팔린다는 거죠. 경쟁력이 없죠. 네. 우리나라는. 근데 1,500원이 되면 엔화 강세인 거죠. 근데 지금 960원 하는데 그때 2007년도에 원달러 환율이 900원, 원엔 환율이 740원. 우리나라 원화 가치가 너무 셌던 거예요. 지금 우리 원달러 환율이 1,500원 이러는 상황에서 야 우리가 900원 할 때도 있었나? 이러시잖아요. 엄청 원화 가치가 강했었죠. 그때는 삼성전자가 전혀 힘을 못 썼어요. 현대차 전혀 힘을 못 썼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반도체가 너무 좋잖아요. 거기다가 환율이 1,500원이에요. 그러니까 이번에 삼성전자 1Q 예상 실적이 컨센서스는 한 40조, 여의도에서만 50조 잘하면 나올 수 있겠다. 57조 나왔죠. 57조 나왔죠. 57조 2천억 나오면서 거기에도 분명히 환율 효과가 있어요. 그죠? 환율이 1,500원이 아니라 만약에 1,000원이었으면 57조가 아니라 한 30조 나왔겠죠. 그죠? 그 정도로 환율이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주도주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대체 에너지가 주도주가 될 수가 있을까라는 부분에 있어서 2007년, 2008년 초 언제든지 그런 현상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식을 하면서 항상 좀 유연한 이 플렉시빌리티가 되게 중요한데 이 정도 섹터가 주도주가 될 수 있을까? 그런 적도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최근에 조선 업황도 약간 또 심상치가 않잖아요. 이쪽 섹터는 전쟁과 또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요? 이 부분이 참 너무 중요한데요. 보통 조선의 사이클이 오잖아요. 네. 제가 주식 투자에 있어서 과거에 한 5년 전에 투자의 본질이라는 이제 책을 쓸 때 보면 우리가 투자하는 자산의 변동성에 대해서 공부를 할 필요가 있어요. 사이클 기업이잖아요. 조선업 사이클, 그렇죠. 반도체 사이클. 그 사이클이 업턴일 때는 주가가 아까 현대중공업 34배 올랐다 했잖아요. 다운 사이클일 때 삼성 엔지니어링 주가가 마이너스 90% 났어요.
다운 사이클에 잘못 끌리잖아요. 망하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이클을 우리가 공부를 할 필요가 있는데 조선업 사이클이 2001년도에 중국의 WTO 가입 이후로 중국이 세계 공장 역할을 하면서 엄청난 공산품을 만들기 위해서 일단 수입해야 되죠. 원자재 수입해야 되죠. 그럼 벌크선이 필요해요. 그리고 만든 거 팔아야 되잖아요. 그럼 뭐 공산품을 뭐에 싣고 가냐? 컨테이너선.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하다 보니까 엄청난 배가 필요해서 그때부터 2003, 4, 5, 6, 7, 8, 9, 10, 11년까지 이 조선업 빅사이클이 시작됐던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자동차는 혹시 중고차 사시려고 하는데 중고차 내가 사려고 하는 차를 봤더니 뭐야 10년 탔네? 10년 탄 차 사기 좀 쉽지 않잖아요. 이거 타다가 폐차시켜야 될 것 같으니까 배는 어느 정도 사용하나 사용 연수가 한 20년이에요. 그러면 2001년부터 그 조선업 빅사이클 때 우리가 만들어졌던 배들이 2004, 5, 6, 7만 하더라도 20년 됐어요. 자, 20년 됐는데 2020년도에 국제해상기구라고 IMO에서 자, 이제는 유황이 좀 적게 나오는 거 친환경 선박을 써라. 그러면서 스크러버라고 우리 매연 저감 장치 있잖아요. 자, 그걸 달든지 아니면 저유황으로 좀 좋은 친환경 선박. 친환경 선박으로 우리가 휘발유도 뭐 고급 휘발유 있잖아요. 네네. 유황 잘 안 나오는 고급 휘발유 쓰든지 아니면 LNG선 친환경 선박으로 바꾸든지 그걸 얘기한 지가 2020년이었거든요. 지금부터 이제 바뀌는 배는 선박을 교체하려면 다 친환경 선박으로 바꿔야 돼요. 근데 친환경 선박 중에서 대표적인 게 이제 LNG 추진선 같은 거였는데 이런 게 우리나라 한국 조선이 이거 세계 탑이다 보니까 그 빅사이클이 시작됐고요. 그 빅사이클이 시작됐는데 과거랑 좀 다른 점이 있어요.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예전에는 중국의 조선 캐파가 얼마 안 됐어요. 그리고 일본이 1등이었는데 일본은 노령화돼서 왜 일본이 1등이 아닌가요? 라고 제가 2005년도에 현대중공업 가서 물어봤거든요. 일본이 1등 아닙니까? 했더니 일본이 노령화가 심해서 용적봉이 없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딱 그냥 기성복 같은 8000TU 거 자기네들이 만들 수 있는 것만 만들어서 판대요. 그때 우리가 이제 전 세계 1등이 됐는데 지금은 중국의 조선 캐파가 우리보다 더 커요. 그럼 뭐 조심해야 되죠. 우리보다 더 크니까.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배 쓰지 마 한 거예요. 중국 배가 뭐 미국이나 입항할 때는 뭐 수수료를 얼마 내야 된다 이러면서 아예 중국 배를 쓰지 말라는 메시지를 보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큰 조선의 사이클이 도래했는데 중국 배 쓰지 마. 그러면 중국하고 경쟁하면서 그나마 우리나라 살아남아 있는데 다른 데 없어요. 거기다가 하나 더 붙었죠. 트럼프 대통령이 마스가. 근데 마스가가 왜 나왔냐면요. 2025년 작년 기준으로 중국의 군함이 잠수함 포함해서 400척이에요. 근데 미국이 287척밖에 안 돼요. 막강한 공군력을 갖고 있는데 해상 장악을 해야 되는데 그린란드로 가는 북극 항로도 장악해야 되죠. 이번에 호르무즈 해협, 말라카 해협 뭐 중요한 해협들 다 장악해야 되는데 촉수가 부족하네요. 촉수가 너무 부족한 거예요. 저쪽은 400명 나오는데 우리는 287명 40대 30으로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 마스가 하자 해서 미국의 조선을 딱 체크해 봤더니 1년에 2척 1년에 2척밖에 못 만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동맹 맺자. 네, 한국하고 동맹을 맺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조선업에다가 SOS를 한 거죠. 배 만들어줘. 그래서 이게 두 가지 모멘텀이 생긴 거예요. 네. 업황 사이클도 업턴인데 거기다가 미국의 해군력 복원이라는 엄청난 구조적 성장 모멘텀이 붙은 거예요. 그러면 이 구조적 성장 모멘텀이 붙으면 우리가 생각보다 그 사이클이 길고 세게 올라갑니다. 그러면 근데 최근에 조선 별로 못 올라갔는데 최근에 한 6개월 동안은 작년 6월까지는 조방원이었죠. 맞아요. 근데 요즘 6개월은 옆으로 박스권에서 기기만 하고 있잖아요. 왜 그럴 것 같아요? 마스가 안 하나? 안 하지 않죠. 왜 그러냐면 반도체 때문이에요. 수급이 반도체에 더 강. 네, 저희 같은 기관 투자가는 지금 코스피에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40%를 차지하잖아요. 작년 6월까지는 삼성전자가 없으면 시장 저절로 아웃퍼폼해요. 삼성전자가 하락하면서 코스피를 끌고 내려가는데 삼성전자를 안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코스피만큼 안 빠져요. 그러니까 시장을 쉽게 아웃퍼폼 했던 거죠. 근데 반대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이렇게 강력하게 올라가는데 두 회사 주식을 안 가지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반성문 써야 돼. 작년에 시장이 75.6% 올랐는데 수익률이 뭐 30% 났다. 뭐 이런 회사들도 최근에 있긴 했는데 그러면 투자자들로부터 수익률 부진의 이유가 뭐야? 반성문 써야 되고 왜 반도체 안 채웠어? 네, 그러면서 최근에 나타났던 현상이 6개월 동안 조방원 팔아서 일단 반도체 채우는. 자, 그러면 저는 이제 기관에 있다 보니까 알잖아요. 여의도 동량은. 그럼 요즘은 반도체 없는 하우스가 있냐? 거의 85%, 90%다 채웠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로의 수급의 이동이 거의 구분능선까지는 이제 왔고 여기서 팔 거냐 안 팔 거냐의 관점이거든요. 계속 홀드냐 아니면 어느 정도에서는 이제 팔고 다른 걸로 갈아탈 거냐. 근데 이번에 4월 7일 날 있었던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에 팔면 안 되겠네. 약간 이런 느낌을 준 거죠. 뭐야 40조, 45조, 50조까지는 생각했는데 57조. 그러면 사람 심리가 그렇잖아. 팔면 안 되겠네. 이 심리의 변화가 생겨야 되는데 그 심리의 변화를 만들어내는 거는 아무래도 디램의 스팟 가격이 꺾인다든지 뭔가 기스를 내는 이슈가 발생해야 되는데 현재까지는 지금 7월 달에도 더 좋게 나온다고 하잖아요. 더 좋게 나온다고 하니까 그래서 못 파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일단 디램 스팟 가격을 계속 쳐다보고 있거든요. 약간 부정적인 거 하나 말씀드리면 최근에 중동 사태 때문에 어떤 얘기가 있었죠? 헬륨 공급이 제대로 안 될 수가 있다. 또 무슨 반도체의 핵심은 이스라엘에서 가져오고 카타르에서 가져오고 그죠? 이 핵심 소재가 공급이 안 될 수 있다. 2, 3주 정도의 재고밖에 안 남았다. 그러면 반도체를 반드시 써야 되는 핸드폰 메이커 그런 회사 입장에서 반도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헬륨이나 이것 때문에 앞으로 생산이 잘 안 될 수가 있대. 그러면 무조건 땡겨와야 되죠. 그쵸. 그래서 3월 달 수출 동향을 보면 반도체 가격이 급등을 했어요. 우리 산업통상부에서 계속 나오잖아요. 수출 동향. 3월 달에 아니 이 중동 전쟁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가격이 급등했네. 왜냐하면 미리 땡긴 분들. 그래서 이게 약간 가수요가 있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그것 때문에 지금 그 가수요에 의해서 가격이 올랐는데 애널리스트들의 전망치는 이렇게 가격이 오르면 앞으로 380조가 아니라 480조, 그죠? 170조가 아니라 300조 하이닉스 이렇게 전망이 되는데 저는 약간 최근에 올라간 디램 스팟 가격의 상승은 이거는 좀 일시적인 거 아닌가? 이런 의심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4월 23일 날 이제 하이닉스 실적 발표하고 나면 5월, 6월, 7월로 가면서 여전히 이번에 실적 전망을 지금 확 다 올려놨는데 이게 유지가 되기 위해서는 디램 가격이 무너지면 안 돼요. 네. 그래서 반도체 디램 가격이 무너지는지 그걸 모니터링을 저희는 합니다. 하다가 이게 약간 일시적인 가수요가 있어서 올라간 거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디램 스팟 가격이 좀 빠지면 반도체를 좀 줄여야 돼요. 그러면 줄이고 나서 뭘 살 건가에 보면 무조건 실적 나오는 주식을 사야 되거든요. 그중에 가장 확실한 것 중에 하나가 사실 조선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반도체가 랠리가 1달락이 되면 저는 가장 먼저 치고 갈 섹터 중에 하나는 조선이라고. 여기 반도체에 모여있던 이제 수급이 조선으로 쭉 들어오게 되면 박스권을 탈피하고 다시 오를 수 있다.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우리가 반도체 쪽을 조금 더 들여다보면 물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떤 숫자적인 측면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하지만 시장 전반의 내러티브도 우리가 좀 자극을 해주는 것들도 필요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미국에서 뭐 계속 투자가 이루어진다. 소프트웨어 쪽도 돈을 벌고 있다. 이런 긍정적인 얘기들이 조금 더 나와줘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이슈들도 나오게 될까요? 이번 전쟁이 있기 전에 가장 큰 이슈가 언제까지 이 AI 인프라에다가 저렇게 막대한 투자를 할 수 있을까? 그 부분이었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돈은 버나? 네, 그거였었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닷컴 버블을 겪어봤었거든요. 닷컴 버블을 겪으면서 아니 돈은 버나? 돈 버는 게 없었어요 그때. 아마존이요 그때 당시에 95% 마이너스가 나거든요. 왜냐하면 돈을 못 벌었으니까. 지금의 넷플릭스가 그때 당시에 뭐 비디오 대여하는 회사로 시작을 했었었는데 당시에 그 닷컴이라는 거대한 우리 온라인 생태계가 탄생할 것을 얘기는 해줬지만
온라인 인프라가 어느 정도였냐면요. 전화 모뎀으로 접촉을 했었잖아요. 전화 띠디디디딕 해가지고 전화 연결선이 딱 되면 그 전화 연결선으로 사진 한 장 못 보내요. 네, 사진 한 장 보내려면 거의 1시간 걸려야 되는 그 인프라 자체가 구축이 안 됐고요. 그게 구축이 안 되다 보니까 아무것도 되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 닷컴 관련된 주식이 많이 망합니다. 네, 많이 망하는데 이번에 AI 모멘텀을 쏘아 올린 거는 22년 11월에 있었던 챗GPT였잖아요. 챗GPT가 나오고 사람들이 써보니까 뭐 어떻게 이런 기능이 가능한 거지? 저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리서치를 많이 해야 되는데 옛날 같으면 구글링 아니면 네이버 들어가서 검색을 하고 블로그 찾아보고 막 이랬다면 지금은 그런 거를 다 찾아서 쫙 요약을 해주잖아요. 우리는 예전에는 그걸 찾아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다큐멘테이션을 해야 되는데 지금 뭐 알아서 쫙 해주니까 옛날에 2-3시간 걸렸던 걸 5분? 5분 만에 해주니까 어메이징한 거죠. 자, 그러면 2-3시간이 5분, 10분 만에 된다는 걸 우리가 세련된 용어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게 바로 생산성을 향상시킨다고 그러죠. 그걸 그냥 우리가 평범하게는 효율성이라고 하죠. efficiency라고 하는데 생산성, 투입한 내 시간 대비해서 훨씬 많은 아웃풋이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이번 AI 혁명은 생산성을 바로 개선시키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난리가 난 거죠. 그런데 지금 이 투자가 어디까지 이어질까를 봐야 되는데 처음에는 마이크로소프트가 투자를 한 오픈 AI가 신나게 이제 질러댔는데 그러면 독보적이었어야 되잖아요. 독보적이어야 되는데 처음에는 구글이 우리도 해 하고 바딩가 뭔가 했다가 완전히 엉터리 나왔잖아요. 뭐야 안 되네. 구글이 만든 AI가 수준이 저 정도밖에 안 되는 거 보니까 안 되구나. 그러면서 오픈 AI가 더 힘을 받았었는데 작년 초에 하나의 큰 이슈가 하나 발생했죠. 중국의 양원평의 딥시크. 아니 GPU, 그 비싼 GPU 안 쓰고도 이런 걸 만들어낸다고? 그게 그날 엔비디아 주가가 15% 이상 하락했어요. GPU 안 써도 되네? 근데 안 쓰고 한 제품을 써보니까 뭐야가 된 거잖아요. 저도 다 지워버렸어요. 역시 그런 부분 그렇지. 그러고 나서 또 경쟁이 붙는데 그리고 구글에서 제미나이를 딱 출시했는데 와 제미나이가 장난이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제미나이랑 저는 오픈 AI에 이제 양대 축이구나. 애플의 앱스토어랑 구글의 안드로이드랑 이렇게 양대 축을 만든 것처럼 이제 이 두 개가 장악하는 시장이 됐나 싶었더니 엔스로픽이 나온 거죠. 엔스로픽은 오픈 AI에 처음에 참여했었던 브라더 앤 시스터 남매가 그죠? 나와서 차린 회사인데 엄청 파워풀하죠. 그래서 제가 이쪽 AI 관련된 이 엔지니어들을 계속 물어보고 있거든요. 너무 파워풀하다는 거예요. 엔스로픽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쪽 오픈 AI 쪽 아마 샘 엘트만은 엄청 지금 잠을 못 잘 것 같아요, 저는. 경쟁자가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왜 잠을 못 자냐면 그냥 우리 3등 하지. 3등은 죽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예를 어떻게 되냐면 99년도에 당시에 닷컴 시절에 지금의 앨런 머스크처럼 가장 많이 나온 인터뷰한 사람이 있었거든요. 야후의 제리 양이었어요. 야후의 파운더 제리 양.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네. 세대가. 네, 벌써 26년 전이니까. 야후의 제리 양이라는 사람이 거의 앨런 머스크처럼 나왔어요. 근데 지금 야후 안 쓰잖아요. 네. 야후 파이낸서 정도 남아있고, 일본 정도가 야후 쓰고 있고, 야후 안 써요. 그래서 거의 망했거든요. 실제 망했어요. 다음 세대 혁신에 뒤처지면 죽는 거예요. 뒤처지면 죽는 거기 때문에 지금은 그 새 회사들이 여기서 죽을 수가 있기 때문에 최근에 구글에서 연구체, 돈을 회사채 발행해서 또 지르고 있잖아요. 어쩔 수 없어요. 여기서 뒤처지면 죽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AI 인프라 사이클이 끝났나라고 보면 저는 단언컨대 안 끝났어요. 언제 끝났냐면 1, 2등이 확실하게 정해지고 3등이 죽어야 끝나는 게임이에요.
3등이 죽어야 되는데 지금 누군지 모르잖아요. 네. 그래서 3등이 죽어야 끝나고요. 또 하나 긍정적인 게, 자, 앱스토어랑 안드로이드를 전 세계가 다 쓰고 있잖아요. 중국 업체들도 안드로이드 기반을 쓰고 있죠. 근데 지금은 중국은, 우리는 우리 나와바리? 우리는 우리가 할래. 지금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알리바바, 텐센트, 바이두 하웨이 시켜가지고, 야, 우리만의 AI 생태계 만들어. 따로 만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같은 반도체 메모리 회사 입장에서는 너무 좋은 거죠. 이쪽 하나만 질러서도 전 세계가 쓸 수 있는데 중국은 나름대로 자기네들 영역을 따로 만들겠다고 하니까 수요가 계속 생기는 거니까. 양쪽에서 질러주는 거예요. 그게 최근 6개월 동안에 또 반도체 가격의 상승을 이끌었거든요. 그 부분을 보면 중국도 그러면 확실하게 우리가 눈에 들어와야 돼요. 양원평이 딥시크가 됐든 알리바바가 됐든 확실한 중국의 1, 2등이 가려져야 되는데 아직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인프라 사이클은 과거에 온라인, 그전에는 PC, 한 사람당 원 PC 쓰는 그 시대 때 보면 IBM이 시가총액 1등을 거의 10년 이상 했어요. 지금은 1등 엔비디아가 하다가 제가 봤을 때는 빠르면 2년 안에 저는 1등이 구글로 바뀐다고 보거든요. 구글로 바뀌고 나서 한 10년 갈 건데 그렇게 보면 이번에 AI 인프라 사이클은 최소 2년에서 길게는 한 5년 더 남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 말씀 종합해보면 반도체, 조선, 그리고 또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한 섹터를 말씀해 주신다면 어느 쪽에서 좀 기회를 찾아보면 될까요? 제가 저희 고객분들한테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부동산은 같이 막 올랐다가 같이 빠지고 이러잖아요, 보면. 그런데 주식시장이 참 매력적인 건 뭐냐면 해가 쨍쨍할 때는 우산 장수가 안 되죠. 아이스크림 장수 잘 되겠죠. 그런데 비가 옥수같이 쏟아지는데 아이스크림 안 되겠죠. 우산 장수 잘 되겠죠. 그래서 주식은 유가가 높으면 안 되는 기업이 있고 되는 기업이 있는 것처럼 지금 반도체 때문에 수급이 몰려가면서 안 되는 기업들이 많아요. 수급 차원에서 안 되는 기업들. 그 다음에 유가가 올랐잖아요. 유가가 올라오면서 최근에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자유소비재가 안 되고 있어요. 재량소비재, 자유소비재, 경기소비재라고 하죠. 우리가 자동차, 핸드폰 내가 이번에 한번 바꿔볼까? 이런 것들. 근데 필수 소비재는 뭐 쌀이 됐든 아니면 반드시 써야 되니까. 그래서 경기가 안 좋아지면 우리가 필수 소비재로 도망가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유가가 급등을 했어요. 그래서 1680원 하던 주유소가 1990원 되면서 12만 원 해도 풀 탱크가 안 돼요. 안 찾아요. 가득 하려면 15만 원, 16만 원 돼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4만 원씩 16만 원이라는 나의 가처분 소득이 줄어드는 거예요. 월급 올랐어요. 유가 올랐다고 월급 오르는 거 아니잖아요. 네. 우리 유가 연동제 해가지고 월급 뭐 올려주고 내려주고 안 하잖아요. 네. 월급은 똑같아요. 똑같은 데서 이것저것 쓰고 가처분 소득이 100만 원이라면 거기서 유가가 뺏어가는 게 16만 원을 뺏어가다 보니까 뭔가 줄여야 되잖아요. 그렇죠. 뭔가 줄여야 되다 보니까 소위 말하는 경기 소비재들이 다 안 좋아요. 하물며 삼양식품 불닭볶음면조차도 먹고 싶은데 기름값으로 나가는 게 좀 많아서 그래서 요즘 삼양식품도 안 좋고 화장품 쪽도 안 좋았고 소비재 자동차도 안 좋고 하물며 여기 뭐 니쥬란 하는 파마리 있었지 이런 주가도 다 안 좋아요. 그래서 유가가 어느 정도 안정화되잖아요. 네. 그러면 소비재가 올라올 거예요. 최근에 엔터 우리 방탄소년단이 돌아왔는데 BTS가 돌아왔는데 광화문 공연 이후 주가가 떨어졌어요. 거의 뭐 25% 급락했어요. 우리 방탄 이제 끝났나 하는데 제가 보면 아니에요. 그냥 전쟁의 영향으로 유가가 올라가면서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면 이런 콘서트에 지출하는 돈이 줄어들면서 전 세계적으로 올해 월드 투어 일정이 잡혀 있잖아요. 혹시 그게 영향을 주지 않겠냐? 이런 것들이 반영되면서 주가 빠진 거거든요. 근데 월드 투어에서 전부 매진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과거에 비해서 티켓 가격이 다 올랐을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BTS가 벌어들이는 이익은 제가 봤을 때 확정인데 이번 유가 상승으로 인해서 전체적인 소비재 이게 왜 전체적으로 떨어지냐면 최근에 글로벌한 그 동향이 전부 ETF 투자하고 있어요. 맞아요. 네, 다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다 전부 ETF 투자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아우 엔터테인먼트 되겠어, 소비재 되겠어 하면서 그쪽에서 ETF 매도하다 보니까 다 같이 도매급으로 다 같이 빠지는 거야. 되든 안 되든 다 같이. 그래서 저는 반도체가 멈추고 이란 전쟁에 의한 부분이 어느 정도 안정화, 종전은 아니더라도 안정화하면서 유가가 떨어지면 그 다음에는 소비재가 또 반등이 들어간다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오늘 박세익 대표님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사실 대표님 인터뷰하기 전에는 전쟁이라는 키워드가 좀 무겁게 느껴지고 불확실한 요소들이 많다라고 여겨졌지만 또 이성적으로 생각해보니 우리가 기회를 찾을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고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부에서는 이 정도로 이야기 마무리하고요. 2부에 이어서 조금 더 실제적으로 우리가 나의 시드머니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자산을 불릴 수 있을지까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